박순자 할머니는 허리 수술을 받은 지 3주 만에 큰며느리의 재촉으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며느리의 눈치가 보여 아픈 내색도 못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큰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새로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집이 너무 작아서 할머니를 모시기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작년에 남편과 사별하고 큰아들네 집에서 살기 시작한 지 1년. 허리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해지면서부터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할머니는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큰아들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라는 핑계를 대며 어머니를 내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네로 갔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핑계였습니다. 막내딸네도 신랑의 눈치를 보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작은 고시원으로 짐을 옮겨야 했습니다. 평생 모아둔 5천만 원으로는 전세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은 2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차 할부금 등 매달 다른 핑계를 대며 생활비 지원은 끊겼고 할머니는 끼니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시원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은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바빠서 라는 말만 전할 뿐이었죠. 어느 날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갔더니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술비만 2천만 원. 남은 돈은 3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고시원비도 낼 수 없을 상황이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것은 지금 회의 중이라는 짧은 말뿐이었습니다. 끝내 아들은 다시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식들을 원망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남편 있을 때는 그래도 찾아왔으면서 이제는 이렇게 버림받다니.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할머니가 모르는 사이 자식들 사이에서는 충격적인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몰래 큰아들네 집에 자식들이 모였습니다. 설날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각자 여행 간다며 거짓말을 했죠. 엄마 재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봤어. 큰아들이 꺼낸 말에 동생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시원을 떠돌며 힘들게 지내고 계신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의논하기 위해서였죠. 통장에 3천만 원 정도 있대. 근데 허리 수술비가 2천만 원이래. 그럼 1천만 원밖에 안 남는 거네. 그것도 수술하고 합병증이라도 생기면 다 날릴 텐데. 자식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돼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가져갈 돈이 없어질까봐 걱정이 되어서였죠. 그래서 내가 좋은 방법을 알아봤어. 큰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요양원인데 한 달에 80만 원이면 된대. 80만 원이면 싸네. 시설이 좀 그렇긴 한데. 뭐 먹고 자는 데는 문제 없대. 자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나머지 재산을 나누자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막내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요양원은 절대 안 간다고 하실 텐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큰아들의 제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단 수술비는 우리가 낸다고 하고 엄마 통장을 맞자. 그리고 수술하고 회복되기 전에 요양원으로 모시는 거야. 정신이 혼미할 때. 자식들은 이 비정한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수술비를 대신 내주는 척하면서 어머니의 통장을 가로채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시골 요양원으로 보내버리자는 계획이었죠. 할머니는 이 모든 계획을 모른 채 그날도 찬 고시원 방에서 자식들 생각을 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음 날 큰아들이 갑자기 고시원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수술비 대줄게. 건강이 우선이잖아. 순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죠. 아들은 수술 날짜를 잡고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할머니는 통장을 아들에게 맡기며 고마워. 이제야 엄마 생각해주는구나 하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우연히 들려온 이야기가 할머니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병실 밖에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통장 받았어.
응, 이제 수술만 끝나면.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자식들의 배신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눈물만 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40년 전 홀로 세 자식을 키우며 장사하던 그 기세로 다시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버린 어머니가 한때 강남 일대에서 이름난 장사꾼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시절 어머니가 남몰래 준비해둔 것이 있다는 걸. 한밤중 할머니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찾아갔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가게를 하던 그 건물이었죠. 지하 창고에 녹슨 열쇠를 꺼내들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먼지 쌓인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공책과 계약서들이 가지런히 보관되어 있었죠. 1980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도망간 후 홀로 세 자식을 키우며 할머니는 강남 일대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포장마차였지만 곧 가게로 자리 잡았죠. 그리고 부동산이 오르기 시작하던 그 시절, 할머니는 장사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 할머니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80년대 초 강남 개발이 시작될 때 할머니의 가게엔 건설사 임원들이 자주 들락거렸습니다. 그들이 술에 취해 무심코 흘린 말들을 할머니는 꼼꼼히 기록해 두었고 월세로 시작한 가게 자리를 권리금 없이 받아낼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상자 맨 아래에는 낡은 등기부등본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대형 건설사 사옥이 들어선 땅. 그 땅의 맨 처음 계약서였습니다. 그때 임원들 말 듣고 산 땅이 이렇게 될 줄이야.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을 갚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땅을 팔았지만 한 구석은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현재 시가 300억이 넘는 그 땅의 등기부등본에는 놀랍게도 박순자 할머니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아, 미안하다. 눈물을 훔치며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가난한 노인네 행세를 했지만 사실 그동안 꾸준히 땅의 가치는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널 믿고 맡겨야 할 것 같구나. 할머니는 오래된 단골 손님이었던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40년 전 가게를 할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죠. 이걸 어떻게?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놀란 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재산이 있으셨다니. 우리 자식들한테는 비밀이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할머니의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자식들이 모르게 재산관리 신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보내질 뻔했던 그날로부터 한 달 뒤, 자식들 앞에 한 통의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강남구 삼성동 457번지 토지 무단 점유에 대한 고발장. 자식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상가부지. 거기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무슨? 큰아들은 황급히 동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누가 보낸 거야? 서류를 확인해 보니 대성신탁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자식들은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이 땅이 문제가 되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도 폭락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자식들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마지막 가족 모임을 원하십니다. 발신인은 서울대병원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 VIP 병실. 자식들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평소 고시원에 살던 어머니가 왜 VIP 병실에 입원해 있는지, 어떻게 이런 고급 병실을 쓸 수 있는지 의문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병실 앞에는 중년의 의사와 양복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고인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영상을 먼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건강한 모습의 할머니가 등장했습니다. 내 자식들아. 자식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분명 위독하다고 했는데 영상 속 어머니는 멀쩡했습니다. 너희들이 날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면서? 통장도 가로채고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널 보내려고 해.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강남의 대형 건설사 사옥이 보였고 그 아래로 땅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너희가 사는 아파트 단지의 땅 주인이 누군지 보여주는 서류야. 40년 전에 내가 산 땅이지. 지금은 시가 300억이 넘는다더라. 자식들은 놀라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동안 숨겨온 건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구나. 내가 그렇게 가난한 줄 알았니? 너희 아버지가 도망가고 혼자 너희들 키울 때 난 이미 이 땅을 갖고 있었어.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큰아들, 내가 사는 아파트, 그 자리가 옛날에 내 가게에 있던 자리란다. 지금 그 땅값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작은아들, 내 회사 앞 상가 건물, 그것도 다 내 땅이야. 막내딸, 내가 그토록 자랑하는 내 시댁 뒷산 골프장, 그것도 내 땅 일부란다. 자식들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재산을 어떻게 할지 결정했어.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놀랐지? 자식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왜? 엄마가 이렇게 멀쩡한 게 실망되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까 본 영상은 내가 일부러 찍은 거야. 너희가 날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준비해둔 거지. 옆에 서 있던 양복 입은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대성신탁의 변호사입니다. 박순자님의 전체 재산이 신탁계약으로 이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탁이요? 네. 이제 이 모든 재산은 신탁법인이 관리하게 됩니다. 물론 수익자는 박순자님이시고요. 자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꺼낸 서류에는 대출 약정서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이름으로 된 대출금들. 큰아들이 몰래 대출받은 5억, 작은아들의 6억, 막내딸의 3억까지. 이게 무슨... 다들 기억나시죠? 각자 은행에서 받으신 대출금. 사실 그 돈의 실제 대출자는 박순자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명의로 된 문서는 전부 위조된 거였죠.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동안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 사실은 어머니의 재산을 담보로 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이 차용증도 보시죠. 변호사는 각각의 차용증을 자식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각자 갚아야 할 금액이 큰아들 8억, 작은아들 9억, 막내딸 4억. 자식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놀랍지? 너희가 은행이라고 찾아간 곳, 사실은 다 내가 준비한 거야. 거기 직원들도 다 내가 고용한 사람들이었고, 그럼 우리가 매달 갚은 돈은? 그래, 다 내 통장으로 들어왔지. 너희 보고 은행이자라고 낸 돈이 사실은 내가 너희한테 빌려준 돈의 이자였던 거야.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난 너희가 그래도 부모 은혜는 알 거라 믿었다. 그런데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내 통장을 빼앗으려고. 자식들은 땅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선택하렴. 두 가지 길이 있어. 할머니는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당장 너희 빚을 다 갚는 거야.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갚던, 집을 팔아서 갚던 그건 너희 몫이고. 자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모두 합쳐도 이 빚을 갚기는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이제부터 진짜 효도하는 거야. 그러면 이 빚은 없던 걸로 해주마.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큰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머지 자식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작은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희가 너무 나빴어요.
막내딸은 흐느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그것은 유언장이었습니다. 이 모든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 자식들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이제는 그만둬야지. 대신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앞으로 잘 살아간다면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은 줄 테니.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정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야. 그날 이후 자식들은 정말로 변했습니다. 매주 찾아와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고 손주들도 자주 데리고 왔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장학재단 설립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자식들에게 조금씩 나눠주기로 한 것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니까. 할머니의 마지막 결정에 자식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부모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넓은 잔디밭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손주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점심 드세요. 큰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1년 전 그 일이 있고 난 뒤 자식들은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큰아들은 매주 주말이면 어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했고 작은 아들은 퇴근길에 꼭 들러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막내딸은 이틀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었고요. 엄마, 이번 주말에 제주도 여행 가요. 손주들이랑 다 같이. 자식들은 이제 돈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계획했던 장학재단은 설립되었습니다. 효심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었죠. 어머니, 이번에 장학생 선발했다면서요? 그래, 올해는 100명한테 지원해주기로 했어. 장학재단 이사장은 큰아들이 맡았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자식들도 이제는 다른 이들을 돕는 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고시원은 이제 따뜻한 쉼터로 바뀌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곳을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개조했습니다. 자신처럼 외롭게 지내는 노인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어머니, 쉼터에 계신 할머니들이 이번에 도시락 만들기 수업한다면서요? 그래.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 할머니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란 걸 자식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도 그 가치를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죄송해요. 문득 큰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지 않았다면 우린 평생 이러고 살았을 거예요. 돈만 보고. 부모 자식 간의 정은 모르고.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알면 됐다. 너희가 이렇게 변한 게 엄마는 더 기쁘구나. 저녁이 되자 자식들과 손주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제는 매주 하는 가족 식사 시간입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증손녀가 그림을 보여주며 할머니 무릎에 앉았습니다. 우리 똑순이. 참 예쁘게 그렸네. 식탁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돈 얘기도 재산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만이 가득했죠. 여러분.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제 행복해요. 돈보다 더 큰 재산을 얻었으니까. 자식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 이 땅을 처음 샀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 시절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면 되지만 가족의 정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찾기 어렵다는 걸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박순자 할머니의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부자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